안녕하세요. 고2 공부법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장동준입니다. 자, 국어공부의 기본적인 흐름을 좀 보면은요. 내신과 수행평가 기간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내신과 수행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외의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국어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행 및 그다음에 내신 대비 이외의 시간에 우리가 수능 및 국어 우리 영역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갖다가 1학년 때 쌓아두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출분석 완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출분석을 완성해야 되느냐? 고3 때 가면은 이제 우리가 EBS 연계교재와 함께 계속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기출분석이 제대로 끝나 있지 않으면 또 잘못된 어떤 그런 이제 방식으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능 국어가 점수가 안 오른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분석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내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유형별로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성해 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 국어 영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문 10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10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국어 경쟁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수능 국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이제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딱 이제 신문 10답으로 이제 알짜배기만 이렇게 모아서 준비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이제 질문일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고2 때는 이 기출 분석 완성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어떤 친구들이 이제 많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국어 기출 문제를 갖다 열심히 푼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만 열심히 풀면은 성적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기출 분석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바로 선지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선지의 적절성을 깐깐하게 따지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선지의 적절성을 따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반복되는 또 그런 이제 출제 패턴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의 적절성을 깐깐하게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되는 어떤 그런 출제 패턴을 우리가 이해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기출문제 일부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 분석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출 분석을 하면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자, 일단 쭉 읽어요. 잘 읽습니다. 자,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자, 이렇게 뭐 읽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선지에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인력의 영향, 이 두 정보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갖다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인력의 영향 이 두 가지의 어떤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증가해, 이게 줄어든대요. 근데 선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똑같이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기가 지금 지문에서는 증가하여라고 되는데 여기서는 감소하면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다르네? 그러면은 당연히 틀렸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맞고 틀리고 이렇게 이것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선지, 자, 다른 선지의 어떤 그런 적절성들도 다 깐깐하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선지의 적절성을 갖다가 깐깐하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야 돼요. 자, 보면은요, 이런 문제들을 딱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출제 패턴,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뭐 할 때, 자, 뭐뭐 하여, 그러니까 뭐뭇이 증가하면 뭐뭇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리량의 어떤 그런 변화 있죠. 물리량의 변화. 그래서 어떤 것이 증가하면 어떤 것이 줄어든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어떤 것이 또 감소하면 어떤 것이 또 그만큼 올라간다든지, 이런 어떤 물리량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지로 잘 활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제가 밑줄 친 부분에서는 이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밑에 보세요.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 선지로 잘 활용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뭐하면 뭐뭐하다, 또는 뭐 뭐뭐일 때 뭐뭐다. 자, 이런 표현들. 지문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앞에, 자, A면 B다, A일 때 B다, 이렇게 했을 때 그 A와 B의 어떤 그런 정보 간의 관계를 갖다가 묻는 선지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부분, 이런 문장 구조를 만나면 여기서 뭔가 선지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주목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이렇게 선지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한마디로 지문과 선지의 연결고리, 그죠? 지문과 선지의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를 갖다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출제자의 어떤 그런 심리를 읽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확인하지 말고, 자, 계속 어떤 식으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스타일대로 내시는구나, 어떤 그 출제 어떤 그런 흐름, 출제의 맥을 우리가 짚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우리 두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1 때 수능 국어 공부를 안 해서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틀려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수능 국어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가요? 네, 구어비 학생의 정말 이 절실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 이 국어를 공부할 때, 특히 수능 국어를 갖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건 뭐 비단 국어비 학생만의 어떤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자,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많이 갖추고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지문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화제가 나왔다 하면은 조금 더 이게 글이 잘 읽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배경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문제가 절대적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면 배경 지식을 완벽하게 안 읽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의 어떤 그런 정답 고르기로 연계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능 국어의 어떤 그런 시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국어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국어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수능 국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상황을 잘 읽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어떤 능동적인 사고를 대입해서 거기서 정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떤 그런 발문과 뭐 보기, 하여튼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그런 자료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정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그 배경 지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를 풀 때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지문이냐 문제냐,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많이 고민되죠. 그 지문을 먼저 봐야 될지 문제를 먼저 봐야 될지. 근데 이제 학생들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냥 지문 쭉 읽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먼저 보고 이제 지문을 읽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동준 쌤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정해드린다면 문제부터 먼저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문을 우리가 왜 읽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문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지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습득해서 우리의 어떤 배경 지식을 올린다, 뭐 이런 거보다는 지문을 읽는 이유는 바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거죠. 그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문제를 안 읽고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지도 없이 정글 숲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갖다가 요구하냐, 이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지문 먼저 만약에 쭉 읽다가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 어디 있었지 하고 다시 지문으로 또 돌아가서 또 반복해서 또 읽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기억력이 정말로 좋은 친구들은 그냥 지문만 읽고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지문이 이제 길고 정보량이 많은 어떤 그런 지문에서는 그런 방법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정보를 찾아서 판단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지침을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그죠? 파악해서 하여튼 독해 감상의 어떤 그런 초점, 이것을 파악해서 지문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내는 그 연습을 갖다가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헷갈리는 어떤 상황, 문제가 먼저냐, 지문이 먼저냐, 뭐가 먼저입니까? 바로 문제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네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학작품이 다양하게 출제되는데 그렇다면 나만의 문학작품 노트를 만들어서 작품의 주제 및 특징들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문학작품 노트를 만든다. 아마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그러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학작품을 갖다 이제 노트에 기록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막 이제 작품도 기록하고 주제, 특징 이런 것 정리하면서 뭔가 내가 공부한 느낌도 있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쌓이면, 그죠?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은 다시 이제 딱 펼쳐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문학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했지. 이런 식으로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수능 국어 공부에 있어서 문학작품 노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비효율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이제 문학작품 노트에 정리한 어떤 작품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면 또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 주제 및 뭐 특징 정리한 거 그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문제로 출제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어떤 그런 문학작품들 갖다가 정리한 것이 과연 머릿속에 몇 %나 남아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갖다가 일일이 노트에 기록해서 그거를 외우려고 한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 국어 영역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갖다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능 문학은 그렇죠. 수능 문학은 어떻게 출제됩니까? 보니까 어떤 특정 작품을 갖다 열심히 외워서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 시 같은 경우는 뭐 그 시가 그대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시의 어떤 그런 뭐 주제라든지 뭐 특징 이런 것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선택지에서 정말 자유자재로 어떤 그런 이제 이 선지가 그죠? 아주 이게 응용 선지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직유법 뭐 이런 은유법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식으로 묶이고 그다음에 보기가 주어져 가지고 외적 준거에 따른 어떤 그런 감상 문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작품에 대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 아는 시가 나왔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능 문학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어떤 작품이 나와도 그것을 갖다가 읽어내고, 그죠? 제대로 읽어내고, 그 다음에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 요소, 그죠? 그 내용 요소와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내용 요소와의 어떤 그런 대응, 이 대응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묻는 그 문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수능 문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 그래서 뭐 시, 그다음에 이제 또 소설 이게 이제 각각의 운문 문학과 이 산문 문학이 이제 대표인데 그러면 시와 소설의 그 접근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운문 문학에서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떤 시가 나올지 몰라요. 그죠?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들 갖다가 문학 노트에 정리할 거야. 자, 이건 너무 과한 욕심이죠. 자,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를 만나든 무엇을 파악해야 됩니까? 화자를 파악해야 되겠죠. 물론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자를 파악하고 화자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화자가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시적 대상,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죠? 그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갖다가 취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는가. 이렇게 3단계로 그죠? 화자 파악하고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와 어떤 태도를 갖다가 보이는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 같은 경우는 보기를 통해서 그죠?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어떤 그런 시험지 안에서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시를 갖다가 능동적으로 읽어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를 미리 알고 푼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시를 갖다가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만날 때는 자, 화자, 그리고 화자가 어떤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주목해서 쭉 읽으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택지에서 보면은 문학 개념어들이 나오죠. 그 시 개념어. 예를 들면 뭐 음성 상징어라든지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어떤 그런 선지에 나와 있는 어떤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들은 당연히 그건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EBS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습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갖다 읽으면서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이 화자의 어떤 그런 정서 태도를 갖다가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를 딱 보잖아요. 그냥 아무 시나 그냥 펼치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흐름대로 쭉 읽은 다음에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정리된 어떤 자료와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어느 정도 이게 정설로 나와 있는 것이 일치가 되는가. 내가 그리움이라고 판단했는데 진짜 여기서 보니까 그리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딱 맞는 거죠. 그럴 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희열감이 솟아오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문문학의 대표가 이제 소설이잖아요. 소설.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건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물, 등장인물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인물의 무엇을 파악해야 됩니까? 인물의 정보를 파악해야 되겠죠. 인물의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인물이 한 명만 등장할 수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2명 이상 등장하죠. 그래서 인물의 정보들을 각각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물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정보를 파악하고 인물 간 관계를 또 파악해야죠. 인물 간 관계. 그 인물 간의 관계가 되게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따지면. 그래서 정보 파악하고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서 사건을 갖다가 쭉 내가 능동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까지 파악하면 결국 이 줄거리가 잡힐 거예요. 줄거리도 잡히고 더 나아가서 과연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제의식까지. 이렇게 잡힐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주제라는 말을 따로 안 썼는데 주제는 여기죠. 이 부분이 곧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어떤 특정 부분, 어떤 데 갈등이 잘 드러난 부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시험에 많이 잘 나오긴 했지만 기출문제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어떤 갈등이 두드러진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갈등이 뭐 특히 두드러지지 않은 어떤 그렇게 밋밋한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나올지 몰라요. 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더라도 나는 읽어낸다. 어떤 사건인지 파악해낸다. 이렇게 능동적인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화법과 작문에서 자꾸 한두 개씩 틀려요. 화법과 작문 영역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네, 우리 오화작 학생 안타깝습니다. 화법과 작문에서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틀리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틀려버리면 이제 뒤에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문제 난도가 높습니까? 안 높죠.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어떤 수준에서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 자체도 되게 평이한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법과 작문을 틀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를 가만 보면은 순간 또 이제 판단의 실수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체크를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이 실수로 틀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익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익히자.
그래서 반복되는 또 그런 출제 패턴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기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출제 패턴이 딱 눈에 보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화법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화법에 반복되는 어떤 출제 패턴은 한 3가지. 첫 번째, 말하기 방식이죠. 말하기 방식. 어떤 담화 상황을 주고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화법 개념어, 뭐 비언어적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런 이 화법 개념어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화법 개념어라고 해서 뭐 많지가 않아요.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뭐 굳이 조금 더 이게 지식적인 어떤 측면으로 가보면은 뭐 경률이라든지, 그죠? 공손성의 원리 이런 정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일치입니다. 내용일치. 내용일치는 우리가 독서, 비문학 풀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법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어떤 담화 상황이랑 그다음에 그 담화 상황을 가지고 선지를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그 선지와 담화 상황과의 그런 대응,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기 방식, 화법 개념어, 내용일치 이런 이 패턴들, 이 출제 패턴들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화법과 작문 둘 다 화법 작문이지만 결국은 비문학 풀듯이 풀면은 다 풀립니다. 결국은 1대1 대응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여튼 쭉 기출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틀린 친구들은 다 극복이 돼요. 그래서 한 5개년, 6개년치 기출 문제들을 쭉 풀면서 내가 집중해가지고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쭉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문 같은 경우도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작문 같은 경우는 일단 글쓰기 어떤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글쓰기 계획이라든지, 그죠? 글쓰기 계획. 그러니까 글쓰기의 전중 후가 이제 아주 그냥 전반적으로 다 나오죠. 글쓰기 전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 대한 어떤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든지 혹은 개요를 썼는데 이 개요가 제대로 된 개요가 안 나오죠. 기출 문제를 보면은. 다 엉터리 개요를 주고, 그죠? 뭔가 이렇게 허점이 있는 개요를 주고 이걸 갖다가 잘 수정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개요 수정 보완. 자, 개요를 갖다가 수정하고 자, 보완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이제 어떤 초고를 주고, 그죠? 글쓰기 계획과 글쓰기 계획. 그 다음에 초고. 이 초고 글을 딱 주고 이 글쓰기 계획에 이제 글쓰기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지금 초고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묻는 그러니까 1, 3번이 약간 혼합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좀 이게 어렵게 나오면 고생하는 문제 바로 고쳐쓰기 문제. 고쳐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연동돼 있잖아요. 그 문법 영역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이 좀 없으면 고쳐쓰기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념을 우리가 문법 영역에서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놨다면은 아마 고쳐쓰기 문제도 좀 많이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출제 패턴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쭉 기출 문제를 한번 쭉 많이 풀어보시면 절대 이제 화법과 작문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 역시 비문학 풀듯이 접근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화법과 작문, 특히 최근에 4번 문항에서부터 7번까지를 갖다가 이 화법과 작문이 결합된 어떤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합된 문제 양상도 우리가 파악을 해주시면 더욱더 완벽하게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개념은 다 외웠는데 문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문법 개념은 다 외웠는데 이게 문제 적용이 안 된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게 그 주변에 친구들을 좀 보면은요, 문법 개념을 잘 정리해놨어요. 문법 개념을 정리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문법은 지식이 없으면은 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보기 같은 데서나 아니면 이제 자료를 통해서, 그죠? 보기나 자료를 통해서 이 문법 지식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냥 그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정답을 이렇게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잖아요. 미리 지식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어도 잘 읽히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그런 파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법 개념을 열심히 정리했는데도 이게 문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 개념만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법 개념과 사례를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례 부분. 물론 예를 갖다가 한두 개씩 정도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끝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문법 개념 하나 정리하면은 관련된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해놓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본인이 찾아서. 그러니까 이 문법 현상과 이 관계되는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다시 문법 개념을 갖다 이해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개념만 정리해서는 안 되고 사례와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도 보면 어때요? 그냥 문법 개념만을 묻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의문의 변동을 묻는다면 이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뭐 4가지 교체, 첨가, 탈락, 축약 뭐 이런 것만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사례를 주고 이 사례에서 이 개념을 갖다가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사례를 갖다가 잘 많이 기억해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법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되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문제죠. 2018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예,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보기를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 지금 보면 사례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의문 변동의 사례들이. 그러면 어때요? 뭐 의문 변동에 대해서 뭔가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적용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부분 바로 결론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중간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일단 머릿속으로 이 문항을 딱 봤을 때 자, 의문 변동이라고 했으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되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자, 교체, 그죠? 이걸 보면서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거, 자동으로 떠올려야 되는 것은 교체, 자, 탈락, 첨가, 축약. 이 4가지가 동시에 딱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세부적인 거, 교체에서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탈락, 자음군 단순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첨가, 반모음 첨가, 사이소리 현상, 축약은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촥 개념이 펼쳐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정도로 개념이 펼쳐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사례, 이 사례를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다면은 절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례들을 그 딱 말맞게 정리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기에서는 아마 처음 만나는 사례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보니까 이게 지금 흥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리을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리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벌어진 어떤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을이 떨어지게 되죠. 리을이 탈락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예, 흑일 이렇게 되겠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아마 이 다음 단계에서 아마 정리가 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자음으로 끝나고 지금 흑과 일이 지금 결합됐는데 기역이 지금 여기에 자음이죠. 자음으로 지금 이게 끝났고 뒤에가 지금 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니은 첨가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흑, 닐 없던 니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니은 비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역이 어떻게 돼요?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비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흑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중간 과정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했다면 문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가 어디에 속한다? 탈락. 여기까지를 우리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니은 첨가는 당연히 첨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음하니까 교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니은 한번 해볼까요? 니은. 자, 달른 이렇게 돼 있어요. 달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을, 히읗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가 또 벌어지겠죠. 그러면 달른이 됐어요. 달른.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리을과 니은이 만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리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니은이 리을로 되잖아요. 유음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달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되고
여기까지 이어서 나가야 돼요. 탈락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니은이 리을로 된 것은 교체, 유음하니까 자 교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디귿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발야구. 자 발야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발과 야구의 결합인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리을을 그냥 바로 뒤로 이 빈 부분으로 올린다, 연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발과 야구의 결합인데 지금 앞에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가 야로 시작하네요. 니은 첨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다라고 딱 파악이 되네요. 그래서 처음에 발야구가 되고 없던 니은이 생겨서 발야구 이렇게 되고 여기서 리을과 니은이 만나가지고 또 유바가 발생하는 거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야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니은 첨가니까 여기서는 첨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마가 벌어졌으니까 교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딱 하니까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지금 보면은 기역부터 디귿은 각각 2회 이상의 의문 변동이 일어났죠. 2회 이상이죠. 최소 2회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1회만으로 바로 흥릴, 달른, 발야구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다 보면 2회 이상의 의문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번 보면은 기역 디귿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의문 변동은 첨가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첨가가 아니고 뭐예요? 교체죠, 교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해당되는 어떤 세부 사항들, 그 세부 사항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이 용례들을 갖다가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가, 그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정답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의문 변동 결과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기역이다, 그렇죠? 이거 세 보면은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잖아요. 그죠? 횟수 같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첨가된 음운은 기역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니은 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 첨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능 문제였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게 이 고3 선배님들이 이제 이 응시했던 시험인데 뭐 할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 문제 다시 한번 자 문법 지시를 갖다가 정리할 때는 우리가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이게 사례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와 함께 문법을 정리하자.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비문학. 이 비문학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비문학 부분이 가장 이게 좀 이게 변별되는 부분으로 지금 수능 국어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학을 잡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어떤 그런 최상위권이 될 수가 있죠. 독해력 향상이라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많이 거론하는데 독해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문제가 먼저냐 지문이 먼저냐 당연히 문제가 먼저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냐 그 정보를 지문에 찾아가서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지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정보 파악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능력이 바로 뭐냐면 정보를 갖다가 저장하는 능력이에요. 임시 저장.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선택지의 어떤 적절성을 갖다가 따지는 이런 흐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보 저장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잘 읽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그 공포의 신체호 지문, 아와 비아의 지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어떤 그런 지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문학에서 어려운 지문들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슈퍼문 지문이 어렵다, 뭐 신체호 지문이 정말 힘들었다, CD 드라이브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정말 이 난도가 높은 어떤 그런 비문학 지문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난도가 높은 어떤 그런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많습니다. 한 문단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우리를 되게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뭐 아와 비아, 대아, 변성 막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정보들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이제 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딱 보면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딱 보면 읽기 싫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신국민의 개념과 신체호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지금 신국민의 개념과 신체의 주장 요걸 제대로 파악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신국민의 개념과 신체의 주장을 갖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자,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신초의 주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조선민족이.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조선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초의 주장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1번이라고 한다면 신체의 주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걸 일일이 그대로 다 쓰는 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체호의 주장이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체호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신체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뒤에 지금 이게 그는 해가지고 이제 신체호를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가 신체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체호의 주장을 갖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국민은 해서 신국민은 그럼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하로서 대하다. 그러면 신국민의 개념 나왔죠. 그죠? 신국민의 개념. 2번이라고 한다면 자, 신국민의 개념은 2번. 이 부분에 딱 있다. 그죠? 대하로서 역사적 주체의식이라는 항성과 보면 이제 항성에 대한 개념이 그 앞에 나왔죠. 역사적 주체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 그러니까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성을 갖춘 조선민족의 근대적 대하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잘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신국민은 뭐뭐는이니까 뭐뭐는 뭐뭐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정의의 방식인데 그래서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하다. 끝.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모두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뒷부분. 역사적 주체의식이라는 항성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정신이라는 변성, 이 항성과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하.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항성과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하. 이것도 신국민의 개념이다. 이것까지 같이 파악을 했어야 문제가 잘 풀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3번이라고 한다면 자, 신국민의 개념 2번과 3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또한 좀 더 읽어볼까요?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자,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신체호의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4번이라고 한다면 자, 신체의 주장 4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주의는 비하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뭐 나왔습니까? 이 4번 같은 경우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이 주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유도 같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갖다가 꼼꼼하게 쭉 하시면서 물론 이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막 쓰면서 이렇게 할 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면밀하게 정보를 갖다가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핵심은 잘 읽고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 짜증내지 말고 일단 덤벼드세요. 파고 들어서 정보를 내가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물론 그 정보는 아무 정보나 막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그죠? 비문학 같은 경우도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해당 지문 문단에 찾아가가지고 그 부분을 잘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샘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겁먹지 않고, 그죠? 겁먹지 않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려운 지문도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능동적 독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국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문제풀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제풀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비법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능 국어에서는 정확성 그리고 이제 스피드, 그죠? 신속성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확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제 우리가 스피드, 신속성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자, 일단 화법, 장문, 문법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화장문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화법과 작문까지는 흐름이 괜찮다가 문법 부분에서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기 같은 걸 읽을 때 우리가 이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보기를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법 지식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기를 읽으면서 자꾸 여기서 시간을 뺏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지문 같은 경우 11번, 12번 같은 어떤 이제 부분에서 이 세팅되는 어떤 그런 지문들을 보면 어때요? 문법과 독서의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문법 개념에 대한 어떤 독서 지문이 쭉 나오고 거기에 이 두 문제가 딸려 있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간을 갖다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화법, 작문, 문법 영역에서 최대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우리 친구들이 각자 알아서 잘 빨리 찾아야 되는 것인데 자신에게 맞는 문제풀이의 어떤 순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냥 순서대로 화법, 작문, 문법, 그다음에 뭐 독서문학을 왔다 갔다 이제 배열이 좀 바뀌긴 하는데 그런 순서대로 쭉 그냥 있는 순서대로 문제지에 배열된 순서대로 쭉 풀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풀었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바로 나는 그냥 문학부터 푼다. 나는 독서부터 풀어야 뭔가 좀 이게 속도가 좀 이게 빨리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편한 방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용 일치 문제를 풀 때도 푸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보면은 자, 지문이 있잖아요. 자, 지문이 쭉 있으면 이걸 쭉 다 읽고서 이제 1번부터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한 문단 읽고 쭉 한번 쭉 보고 또 두 번째 문단 읽고 또 이제 문제 와가지고 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이렇게 훑고 탐색하고 근데 어떤 것들이 편한지는 이제 본인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나에게 맞는 내가 빨리빨리 이게 뭔가 기기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풀이의 방법, 풀이의 순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놔야 됩니다. 지금 뭔가 맞아요. 그냥 늘 그냥 제시되는 어떤 순서대로만 풀었더니까 뭔가 잘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그런 문제 풀이의 순서와 방법을 찾자. 그런 것이 바로 본인의 어떤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문제 풀이의 어떤 방법과 순서가 정립이 됐다면 실전처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처럼.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3 때 가서 이제 정말 실제 시험장처럼 딱 세팅하고 약간 이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80분이면 한 10분 정도 좀 줄여가지고 그죠? 이게 촉박한 어떤 정말 이게 시간이 쫓기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조금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집중력 있게 이렇게 푸는 연습 이런 연습을 많이 해도 스피드는 좀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 일단 화법, 작문, 문법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자기만의 어떤 문제풀이 순서를 갖자라고 이렇게 해결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거의 신문 10답이 끝나가는데요. 자,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문제만 나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보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기 문제를 잘 풀려면 당연히 보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보기가 있는 문제의 빈출 유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기가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물론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한 친구들은 이미 이 세 가지 사항들을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거나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지문 내용과 보기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거나 이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기를 통하여 지문 내용을 이해하거나 비판해보는 문제. 이 정도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유형은 이제 3번 같은 유형, 이런 거. 보기를 통해서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거, 이건 괜찮은데, 비판. 요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유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보기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왜냐면 문제가 길잖아요. 보기가 한 박스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읽고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도 남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있는 문항은 통상적으로 그 해당 세트의 대표 문항 혹은 준 대표 문항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보기 부분을 하여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가, 보기의 어떤 그런 관점, 그다음 보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정보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선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유형으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좀 해줄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조금 오래된 문제긴 한데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문제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자, 포토리얼리즘 화가들은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이나 생활, 사물, 인물 등을 담은 사진을 그대로 그림으로 재현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포토리얼리즘 화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토리얼리즘 화가의 어떤 그런 경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이 보기 입장에서 포토리얼리즘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보기 입장이란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기 입장을 보니까 포인트가 이 부분이죠. 대상을 선택하거나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다루는 작가의 관점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감정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술작품에는 작가의 주관이 배제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어떤 비판이 정답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4번이 이제 매력적 오답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지문, 위 지문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보기 입장에서 비판한 것을 찾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2번으로 정확히 골라줘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기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할게요. EBS 국어 강좌 중에서 어떤 강좌를 들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2가 들으면 좋은 강좌, 바로 이거죠. 자, 고2를 위한 어떤 그런 강좌들을 좀 보면은요, 현재 고2 학평 기출의 7대 함정, 학평 변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능 및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좌로 고2용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법의 원리, 독해의 원리, 문법과 독해의 어떤 기본을 제대로 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좌고, 역시 고1, 2를 위한 어떤 기출의 미래가 있습니다. 역시 기출 분석을 할 때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이 노하우를 좀 많이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고요. 그다음에 수능 길잡이라고 해서 수능의 기초가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문학과 독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능 길잡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또 이제 왕초보 국어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 예비 과정. 근데 고등 예비 과정은 이제 사실 고1 건데 우리가 뭐 해당 학년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요, 자기 어떤 그런 현재 상황에 맞게 본인이 실력이 아직 안 된다고 싶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고1 강좌부터 먼저 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연하게 자신에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좋은 EBS 강좌를 찾아서 들어주신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뭔가 공부를 할 때 외롭지 않고 쌤들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차근차근 기초가 그죠? 잘 다져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신문, 십답, 국어, 경쟁력 우리 한번 함께 했는데요. 자, 공법 특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많은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자, 이제 신문, 십답을 쭉 한번 이제 우리가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국어 경쟁력이 쭉 이렇게 향상된 느낌 받으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공부 특강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신문 십답에서 들은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국어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어떤 그런 국어 공부, 특히 수능 국어 공부 방법을 제대로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쌤들의 어떤 그런 이 게시판을 통해서 동주쌤이나 다른 국어쌤들과의 어떤 그런 의견,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그런 국어 공법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